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요즘 이제 경제 전문가로 데이터 전문가에서 경제 전문가까지 하시니까 자, 환율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환율. 환율.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꿈틀꿈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또 시작된 환율 상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정권이 금융시장에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는 상황인데 다시 6일 연속 환율이 뛰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뭐 정권의 개입 효과, 일종의 약발, 말발 이런 게 좀 약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뭐 먹힐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봐야 됩니다. 스트럭처. 왜냐하면 이제 고환율이 되는 상황은 뭐냐면 실제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뭐 경제 방송에도 여러 군데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매일경제도 그렇고 이데일리 TV도 그렇고 서울경제 TV도 그렇고 딜사이트도 그렇고. 네.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제 경력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해서 또 정치 경제학을 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면 강달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달러가 점차로 약세되고 있다. 그런 배경에는 이제 중국과 또 이제 유럽이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꼽았단 말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1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강달러예요. 저는 강달러라고 봤어요. 왜? 이 사람은 1기 때는 좀 허술했잖아요. 2기 때는 본인이 절대 놓치지 않을 게 경제입니다. 미국의 경제 패권이에요. 이건 절대로 못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 강달러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외환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거는 아시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이 이른바 강달러가 계속 가고 있다. 지금 또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면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이제 강달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물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이 에너지 가격이에요. 전력이라든지 우리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인플레 우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석유가 생산되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서 3년을 살았지만 미국이 굉장히 여러분들 석유값이 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최대의 매장량입니다. 사우디보다도 더 많아요. 사우디가 2,500억 배럴이면 베네수엘라는 매장량이 3,000억 배럴입니다. 자, 이걸 이제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이 가져간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의 물가가 조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다 가져갑니다. 이제 사실상 그러면 뭐냐면 50억 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석유가 배럴당 80달러, 100달러가 되면 이게 이제 물가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돼요. 100달러가 넘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석유 이 쇼크가 오는 거 아니냐. 120달러가 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오일 쇼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미국 경제가 계속 견조할 것이다. S&P 500이 예상대로 올해 신기록을 계속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구조는 어떠냐? 지금 첫 번째로는 달러는 강달러인데 우리의 외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상당히 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치 이 엔화를 사듯 또 중국의 상황이 경제가 상황이 좋으면 중국의 위안화를 미리 사둡니다.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원화는 안 사. 외환 시장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외환 보유고인데 조금 돈을 풀긴 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팻말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외환 보유고가 대만보다 적어요. 일본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또 한 적정 수준인 12개월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1조 달러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달러를 더 사모아도 부족한데 지금 외환 대응을 하느라고 긴급 처방하느라고 이걸 풀고 앉았어. 그러니까 역으로 오히려 이런 걸 보는 외국 투자기관들은 한국 그러면 더 취약해지겠는데 게다가 우리가
올해 이 예산이 728조 원으로 작년보다 8% 이상 늘었습니다. 8.3% 포인트 이상 늘어나요. 그러면 돈이 풀립니다. 원화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본다 그러면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약간 엇갈리긴 해요. 1분기 때 1,500원의 이 원달러 이 우리 이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가다가 2분기부터는 좋아진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이게 2분기 이후부터 오히려 1,5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가도 4,500을 돌파했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올라가는 거지 오히려 신저가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빠져나가는 돈들은 계속 빠져나간다. 또 기업들은 7천억 불 올해 우리가 역대 세계 여섯 번째로 7천억 불을 달성한 나라입니다. 2018년에 네덜란드에 이어서. 그런데 그 수출 대금만 생각하면 어유 달러 많이 들어오겠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워낙 이 기업들이 외국 현지 투자와 재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 외환 시장에서 원화로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김용문 정책실장이 기업의 7대 기업의 재무 담당자를 불러와서 몸통 비틀기를 했지만 그렇게 안 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쭉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산업 구조를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조는 자꾸 우리 국민들을 비틀고 또 이게 쪼아붙여서 또 국민연금 손대가지고 지금 국민연금도 손을 댄 것 같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걸 다 공개는 안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4,500억 달러, 4,800억 불 정도의 이 달러도 지금 풀었어요. 우리 외환 보유고도 풀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산업 구조 펀더멘털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의 투자가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이 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인 클러스터 만들겠다는 것을 뭐 새만금으로 가져가겠다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노란봉투법 결정적이라는 말씀드렸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치권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임스 킴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회장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기업들 빠져나갈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중국하고 지금 이번에 중국 순방 갔다 오지만 시진핑 그 한중 정상회담 내용 보셨죠? 중국은 이제 우리한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 바지가랑이 붙들고 앉아 있어 봐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없어요.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없어요. 그다음에 북한 관련해서 우리가 얻어낼 거 없어요. 그러면 뭐냐? 지금 다음 주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러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린란드요. 미국 수준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 세계 히토리 매장량의 30%가 그린란드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달러는 더 강달러가 돼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공자님 말씀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노란봉투법을 철회해야 돼요. 노란봉투법 철회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새만금이고 어디고 간에 정말 본물 터지듯이 투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내일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펀더멘털을 바꿔야 된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야 된다. 그래야 투자가 들어오고 원화 가치가 그래야 상승한다.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환율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제 구윤철 부총리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어제 회의를 했어요.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했는데 지금 사진 한번 볼까요? 중요 인물들이 다 모였어요. 구윤철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권대영 금융부위원장 쭉 모여가지고 회의장 했는데 구윤철 부총리가 그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교류되어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선을 지속하는 게 좋다. 그 얘기는 해석을 하면 현재 한국의 경제적인 이 상황을 볼 때 펀더멘털은 좋다. 아주 좋은데 환율이 상승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게끔 말을 했어요. 지금 이 회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 사진을 그대로 놔두세요. 사진 예. 놔두시면은 지금 그나마 이 창녕 창 드래곤이죠. 창 드래곤 정도만 좀 발언. 요즘에 창 드래곤도 약간 이상해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구윤철 부총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무슨 국민연금 이야기 꺼냈다가 혼쭐이 났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합니까? 트럼프나 시진핑은 다른 나라의 뭐 부총리 이야기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구윤철 부총리는 정말 뭐 관료예요. 뭐 대학 들어가고 이럴 때는 공부를 잘했겠지만 지금 실물 경제를 잘 알아야 돼요. 실물 경제를 몰라. 그때 PER하고 PBR도 구분을 못했잖아요.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구윤철 부총리는 그냥 조직 관리하고 나와서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권대영 부위원장 누굽니까?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난리 시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오늘 아침에도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송파는 올해만 21%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주식은요 삼전하고 SK 하이닉스만 지금 뻥튀기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젊은 사람들 주식에 끌어넣어라. 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권대영은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그럼 이찬진은 누굽니까? 봉천동 도로에다 투자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러네요. 깐부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치킨을 드시든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 자체가 실물 경제를 환율을 잘 아는 사람 외환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여기 외환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이상한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지금 펀더멘털에 좋은데 이 이야기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외환 최고 전문가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외환 중에서 최고 전문가 그것도 재정경제부에서 외환 담당 최고 전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야 돼요. 그 사람은 무슨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비공개 회의를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한국의 펀더멘털을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안 그러면 투자 안 해요. 왜냐하면 기업들도 빠져나가는 판이잖아요. 우리 팻마에서 다뤘잖아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주 35시간 일하겠다고 그러는데 정의선은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아틀라칸가 디틀라칸가 그 오로부터 만들어가지고 로봇이 이제는 조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자리가 없어지면 기업은 결국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더 좋은 환경이다. 또는 로봇으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게 더 낫겠다 판단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이창용도 실물 경제는 좀 약해. IMF 출신이거든요. 실물 경제가 좀 약해. 여기 실물 경제 그렇다고 해서 실물 경제를 뭐 김성식 부의장이 잘 알겠어요? 제발 좀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념적으로 이렇게 잣대를 들이시면 제발 또 깐부는 나오지 말고요. 예. 그래서 감- 이것 자체가 구성이 돼야 되지 이 구성 자체로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의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배용찬 소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외환 보유액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지금 이 뭐 환율 상승 막겠다고 대대적으로 개입을 했죠. 증권사 얘기도 해주셨고 대기업 수출 대기업을 겁박하는 장면도 우리가 봤습니다. 서학개미를 마치 매국노로 몰아가는 상황도 봤고 국민연금의 자금을 어떻게 동원해서 막을 거냐 뭐 환해지 문제까지도 나왔는데 자 외환 보유액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더라. 11월과 12월 사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11월에 대비 12월에 위안 달러 보유액이 26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또 당국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이쪽 전문가들이 결국은 가지고 있던 달러 위안 보유고를 지금 시장에 풀었구나. 그 이야기 했었죠. 위안 보유고 지금 푸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 위안 보유액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26억 달러가 줄어드는 그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 그 얘기도 아까 잠깐 우리 병찬 소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자 여론조사 결과와 연동해서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론조사도 한번 볼게요.
저희 여론조사 펜앤마이크에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했던 조사를 했어요.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 문제에 대해서 이게 대외 신뢰도를 악화시킬 것이냐 그 우려가 있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 그에 대해서 자꾸 정부가 여러 번 환율 시장 개입을 하면 대외 신뢰도를 악화시키게 돼 있다. 동의한다. 50.6, 동의하지 않는다. 35.7. 이제 우리 국민들의 과반은 정부 개입, 잦은 정부 환율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신뢰도를 악화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서 유한 보유액 문제하고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이런 조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동의한다는 사람들한테 왜 동의하냐, why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왜 동의하느냐 물어볼 당연히 왜 그러냐면 달러의 기축통화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 중국을 위안화를 통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조작국으로 아예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도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이제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우리는 항상 환율 관찰국으로 미국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 발언하고 이러면은 정부 당국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국도 중국 닮아가나 보다. 그러면은 한국에 대해서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중국 닮아가니까 쎄쎄 이러면서 또 조작국 되는구나. 아니 미국의 이 재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껄끄러워지겠습니까?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또 제가 묻고 싶어요. 응답한 사람들. 그거 왜 동의하지 않아요? 대답 못할 거예요. 대답 못할 거. 아, 이건 난 동의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율은 우리가 지금 모자라요. 외환보유고가.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모자라. 더 지금 4조 지금 우리가 4,280억 달러 4,290억 달러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본과 등의 이 대만이나 이런 국가들과 비교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1년치 여유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수출액이라든지 이런 거 수입액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적어도 1조 달러 넘게 이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사들여도 모자랄 판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환율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이 재정 경쟁력이라든지 재정 이 확보력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금 자산을 확보 안 했잖아요. 네. 우리 중앙은행은 금 안 사들여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경제방송은 금 좀 사라. 금값 오를 거다. 금을 우리가 지금 한 수백 톤 가지고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2차 대전에서 이 프랑스가 독일에 쫓겨서 영국으로 망명정부하면서 제일 처음 챙긴 게 뭔지 압니까? 문서를 챙긴 것도 아니에요. 중앙은행에 있는 프랑스 중앙은행에 있는 금을 제일 처음 챙겨서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요. 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10년 전부터 금 사모하라. 금을 사서 비축을 하라. 그러면 이건 우리 지금 환율 방어에도 상당히 좀 안정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미국하고 일본은 미일 간에는 스와프가 돼 있어요. 아시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는 캐나다하고는 스와프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연동해서 삼각 스와프를 좀 논의해 보라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건 미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가 관세 협상하면서 스와프를 이야기하면 요구 조건 안 들어줍니다. 이건 뭔 개딱지 같은 소리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 협력하자.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연동형 스와프로 가자. 달러를 무작정 우리가 스와프하겠다는 게 연동형 스와프. 한국 경제가 환율이 너무 높아지거나 이럴 때 우리의 이 변동 환율제 이제 더 이상 고정 환율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변동 환율제사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관세 협상을 통해서 서로 투자 관계까지 됐는데 이 안정성을 위해서 연동형 서로 이른바 환율 협력 체제를 만들자.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이거 안 해줍니까? 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한테는 해줬어요. 해줬다니까요. 밀레이한테 밀려서 해준 게 아니라 밀레이 해줬다니까요. 아르헨티나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는 거죠.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잖아요. 마스가 우리 저기 조선업 더 키웁시다 이야기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도 대통령의 그 용단으로 됐는데 잘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약간 이게 환율도 그렇고 좀 협력을 하면 어떻게?
이걸 관철해내야 되죠. 저는 이 노력이 지금 부재한 가운데에서 우리 환율 문제를 해결하겠다. 노란봉투법을 그대로 두면서 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충분한 환경을 안 만들어 두면서 용인 클러스터를 새만공으로 옮기자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다 외국인 투자기관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저는 이것 자체부터 왜 이야기를 아무도 못해. 이 이야기를 구윤철이 해야 되고 이 이야기를 권대영이 해야 되고 이 이야기를 친구 깐부인 이찬진이 해야 됩니다. 예, 이재명 자신도 그렇고 이재명 측근들이 뭐 한국의 원화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었죠. 기축통화국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원화가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 원인이나 제대로 알아서 원화가 우리의 돈이 한국 돈이 좀 상당히 평가받을 정도의 그런 경제 펀더멘탈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좀 중심축을 맞춰서 미국의 투자, 외국의 투자,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죠. 자, 그런 측면을 먼저 살펴봤고 환율이 지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1,439원까지 쭉 떨어졌다가 지금 1,454원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다시 이제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계속 10몇 원이 올랐어요. 1,480원대 있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잦은 시장 개입 문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예, 이나희님 후원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문제로 중요한 한 서너 가지만 좀 압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사진 한 장 먼저 볼까요? 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그 사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의 본사입니다. 제일 위에 PDVSA라고 써 있죠. 페데베사라고 보통 부릅니다. 페데베사, PDVSA, 페데베사. 저게 석유 그 베네수엘라의 석유 회사인데 이제 국가 소유죠. 국영 석유 회사인데 저 페데베사에서 자 미국하고 이 원유 수출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했는데 상당히 진전이 있다. 우리는 상업적 차원에서 뭐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을 했고 아주 진전이 있다. 이걸 저 페데베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원수지간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고 석유 원유 수출 문제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당히 급진전되는 상황인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석유 이 이슈가 끝난 줄 알았죠. 예. 아닙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 체감이 돋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전쟁이 발생했다. 배터리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전쟁 무기에 장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석유예요. 아직까지 40년, 50년, 적어도 100년까지도 긴급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에너지는 석유입니다. 석유예요. 저는 이걸 뭐냐? 트럼프의 이 전략이고 목표, 미국의 제2의 패권 전략의 목표는 뭐냐면 PP입니다. 팍스 페트로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건 우리 경제에 앞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데 페데베사가 뭐냐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예요. 예.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 넘버원 베네수엘라입니다. 3천억 배럴 이상입니다. 물론 중진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공급망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꽉 이 석유 패권을 쥐고 누구를 견제하겠다, 누구를 때리겠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0년 안에는 절대로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을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First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게 되면 중국에다가 이제 더 이상 희토류 가지고 빌빌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팍스 페트로 이 공급망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지금 사우디가 2,500억 배럴인 사우디는 빈살만 미국 이야기를 하면 껍벅 죽습니다. 껍벅 죽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안보 때문에 껍벅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2차 대전에 나치 독일 없어요. 이제는 미국입니다. 나토도
미국이에요. 영국도 미국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도 유럽에서 궁시렁궁시렁만 그러지 아무 말 못해요. 그런데 그린란드 그다음에 남반부의 여러분 남반구의 최대 국가는 어디입니까? 호주입니다. 아프리카의 최대 국가는 어디입니까? 남아공입니다. 다 미국이 꽉 쥐고 있습니다. 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네. 퍼스트 버디 어디 출신입니까? 남아공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좋아해도 머스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Born in United States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주지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미중 충돌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또 딱 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전격 작전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 사절단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지 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마두로와 그 부인 플로레스를 3시간 만에 뉴욕으로 압송을 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서 노동신문 본다고 좋아했다가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부부가 압송되는 걸 보면서 내래 언제든지 참수당할 수도 있겠수다. 이걸로 완전 벌벌 떤다는 거죠. 진짜 누구 말대로 오줌을 질질 쌀 수도 있어요. 이만큼 급박해지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트럼프는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마코 루비오, 그다음에 러터닉, 그다음에 스캇 베센트 다 바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미국의 팍스 페트롤을 가져가겠다는 그 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페데베사에 대해서도 이걸 이제 미국이 꽉 압력을 주면서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예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이 쉐브론. 네. 지금 발빠른 서학 개미 같았으면 쉐브론을 사야 돼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어떤 주식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건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 개인이 한다라는 점 그도 펜마에서 알려드립니다. 출연자로서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원래는 이 혁명가 집안의 이 딸이에요. 지금 데스 로드리게스가 부통령이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여러분들이 악명을 잘 알고 있죠. 차고 우고 차베스에 의해서 완전히 이 좌파 대법관들로 구성이 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 장악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아니나 다를까 이 대통령의 권한을 넬시 로드리게스에 줍니다. 이게 완전히 혁명 그거예요. 근데 로드리게스마저도 지금 완전히 그냥 이 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까불면 다친다. FAFO입니다. 여러분들 FAFO가 뭐냐면 까불면 죽인다. 까불면 끝장난다. Fucking around.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영어 표현이라서 제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죠. Fucking around and find out입니다. 이 FAFO 때문에 넬시 로드리게스도 나 언제든지 죽을지도 모르겠네. 왜냐하면 100명을 죽여버리고 로드리고를 압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비병 중에는 이 오죽했으면 베네수엘라의 이 많은 군인들도 미국과 내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두로는 쿠바로부터 경호원들을 수입해가지고 자기를 경호를 맡겨놨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번에 델타 포스가 들어가서 다 죽이면서 이 마두로를 끌고 갔는데 제가 지금 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그토록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지금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 버리면 중간 선거도 재미 못 보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이걸로 이제 한 3천만 배럴에서 한 5천만 배럴 이게 액수로 치면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이걸 미국이 이제 확보해서 연내에 가져오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안정됩니다.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네. 미국의 석유 가격이 얼마나 안정적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게 이제 5천만 배럴만 가져와도 30억 달러인데 4조 사실은 5조 정도 돼요. 이거를 미국 시장에 풀고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갖다가 떡하니 이제 베네수엘라에 입금을 해주는데 야 이거 엉뚱한 데 쓰지 마. 다 보고 있을 거야. 완전히 이제 베네수엘라 남미가 통제되죠. 그러니까 남미에서 까불짱거렸던
콜롬비아도 예 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콜롬비아가 다음 타겟인 게 여기서 또 마약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코카인. 여러분들 콜롬비아 알잖아요, 나라. 그다음에 또 한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해서 펜타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셰인바움 대통령이 예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또 트럼프처럼 멕시코 관세를 올려요. 미국 따라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관세 올렸는 줄 아세요? 멕시코가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중국의 많은 물량들이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미국과는 USMAC인가요? 그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 협상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멕시코와는 그걸 통해서 중국이 얼렁뚱땅 은근슬쩍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관세를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파데베사를 이야기하면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그동안 여기서 파냈던 대부분의 석유가 중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베네수엘라 이제 중국 견제. 남미를 치고 들어오면서 1대1로 들어왔던 중국이 이제는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이 그럼 군대를 끌고 가서 베네수엘라를 해방시켜준다? 어린 반프러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격돌하면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못 가요. 그러면 지금 콜롬비아 그다음에 이른바 멕시코 여기에 또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까불짱거리는 나라. 후르시초프 러시아의 후르시초프 때부터 60년대부터 계속 카스트로로 까불짱거렸던 나라 쿠바입니다. 이 쿠바까지도 예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 한번 조금 더 한번 예. 자세히 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그간의 차관 형식으로 돈을 뭐 빌려주는 형태, 베네수엘라에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차관 형식으로 600억 불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중에 베네수엘라가 대부분은 이제 이 원유로 중국이 약 80%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의 약 80%를 중국이 가져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원유로 받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페데베사 아까 얘기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 석유 원유를 누가 통제하게 생겼냐? 미국이 통제하게 생겼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치는 영향이 당장 중국한테 타격이 있을 거고 러시아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쿠바도 그동안 베네수엘라 이 원유를 상당히 의존해 왔는데 이 쿠바에 대한 문제도 올 텐데 이 석유 원유 문제와 관련해서 미치는 중국, 러시아, 쿠바 이런 곳에 미치는 영향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이제는 쿠바가 미국의 통제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네. 쿠바라는 나라가 바로 미국의 이 발밑에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이 바로 밑에 여러분들 사진을 보십시오. 제가 저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에 마이애미 저 밑에 미국의 마지막 저 끝에 네. 저기에 어떤 섬이 있냐면 해밍웨이가 노인가 바다에 구상을 했다라고 하는 키웨스트 들어보셨죠? 제가 저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저기 내려가서 쿠바가 보이나 봤더니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기 바로 바나 바로 쿠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60년대 기억나실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때 이 러시아가 그때는 소련이었습니다. USSR, CCCP 이 소련이 여기에다가 미사일을 장착해서 미국을 위협하려고 했다가 이른바 통킹만 대지만 이 사태를 통해서 케네디가 취하라 안 취하면 끝장내 불기다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후르시초프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물러났던 그 기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카스트로가 계속 까불어대고 여기가 어떤 쿠바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남미의 아르헨티나 출신의 혁명 정사 체 게바라가 가서 여기서 쿠바의 혁명을 이끌어냈던 거 오토바이맨이죠. 바로 이 쿠바입니다. 그런데 이 쿠바가 석유의 대부분을 베네수엘라로부터 전달을 받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상당히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공을 들여요. 계속해서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런데 완전히 이번에 작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쿠바도 납작코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한 나라가 콜롬비아인데 콜롬비아는 계속해서 코카인 들어오면 싸 죽인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베네수엘라가 작살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냐면 그동안에는 미국은 이른바 몰로주의
또는 신멀로주의라고 하면서 미국의 고립주의입니다. 뭐냐?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의 영향권이야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예. 아시아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 영향권이야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메리카 땅은 건드리지 마. 이게 미국의 고립주의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소련이 깔짝깔짝거렸다가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경제력을 믿고 600억 불의 이 돈을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다음에 이게 중국이 잘 쓰는 수법이죠. 아프리카에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아프리카의 그 강물 자원들을 대신 이제 빼오는 그런 수법을 쓰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걸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꼬라지는 못 보겠다 이러면서 작사를 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브릭스에 들어가는 국가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최근에 인도도 조금 삐딱해요 미국에. 그 다음에 삐딱한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잖아요. 룰라 다시우바. 그래 관세 50% 때려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트럼프하고 완전히 맞짱 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브라질도 잠잠해졌어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미국이 설마 군사력을 동원을 할까 생각했는데 전격 델타포스 가서 쿠바 출신 경호원들 최정예입니다. 쿠바 출신 경호원은요 최정예예요. 그런데 다 쏴 죽이고 델타포스 이 인력들은 한 7명 정도만 부상을 당했다 그래요. 사망자는 없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대단한 거예요. 작사를 내고 하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이른바 신몰로주의. 아메리카 땅은 북미든 중미든 남미든 건드리지 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우리도 페루나 이런 나라들하고는 상당히 경제 교류가 긴밀하잖아요. 예. 브라질하고도 마찬가지죠. 또 더군다나 아르헨티나는 뭐 친미 국가이긴 합니다만 그게 포스코가 또 리튬 이런 광산도 이 노천 광산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요. 지금 남미와 앞으로 무역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입김이 상당히 작동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도 생산 기지가 많은 곳이 멕시코인데 멕시코가 이제 눈치를 보면서 관세를 올렸어요. 이것도 중국 견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이번에 중국을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진핑도 그걸 딱 의식한 거예요. 오른편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중 직전에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정작 지금 서해 구조물도 그렇고 뭐 받아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서해 이 중국과 한국과 중국의 바다 한복판에 연어 양식장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코딱지 코 질질 흘리는 이 어린이집 애들도 안 믿는 이야기예요. 연어 양식장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뭔가 지금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영토 확장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도 못했고 중국으로부터는 지금 북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얻어낸 게 없다. 예. 베네수엘라 문제 조금 몇 가지 더 주제가 있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뒤에 그냥 여론조사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펜앤마이크가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전국 조사는 아니에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서울 시민 8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현안을 좀 중심으로 다뤄봤는데요. 자, 김병기 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김병기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 어떻게 보느냐? 해당 정당을 지지하거나 투표하는데 뭐 얼마나 잠깐만요. 예, 조금 앞에 걸 먼저 봐야 되겠네요. 예, 수사 바뀌었네요. 좀 다른 거. 예,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요거만 였습니다. 네. 예. 예. 지금 금품수수에 대한 수사 요청을 작년 경찰 11월에 했는데 이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찰 수사에 대한 사실은 평가까지 지금 겸해서 했어요. 자, 동의한다 54.1, 동의하지 않다 31.3. 경찰 수사에 문제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예. 이것도 마찬가지요. 동의하지 않는다가 31.3인데
물어보면 돼요. 왜 동의하지 않아요? 대답을 못 할 거예요. 네. 그냥 김병기 이 의원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김병기는 설사 개인적으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게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생각하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실제 지금 결과가 그래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나온 것 같은데 저는 54.1만 해도 이 김병기라는 이름을 대입했는데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 여당 의원에 대해서 수사 요청이 들어갔는데 경찰이 묵살했다. 우리 허연전 앵커께서도 이런 상황들을 우리 정치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뭐냐? 국정농단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특검이랑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당 의원의 이 관련된 수사 요청에 대해서 경찰이 묵살을 했다. 공권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이에요.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 의원에 대한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우리가 무슨 후진국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베네수엘라입니까? 그런데 현직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안 된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국정농단이라는 이야기고 동의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특검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국정조사를 떠나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국정농단 수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오죽했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50대의 경우에는 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이게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그래서 40대 50대를 더 볼 필요 없어요. 50대에서도 무려 55.4%가 동의한다. 50대도 59.3%가 동의한다. 60대는 61.4%가 동의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정농단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른 조사를 한번 볼까요? 이해운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해운 임명과 관련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해운 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갑질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임명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떨어뜨릴 것이다 62.8,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27.3.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 정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농단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농단이에요. 농단이에요. 지금 김병기, 이해운 두 사람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망치려고 지금 쌍끌이를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의 징크스가 돼버렸잖아요. 순방만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연초부터 중국 순방 이건 중요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중국과의 관계를 싱하이밍 때부터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할 거다 또 강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터지니까 순방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일 경계한다고 했던 것이 대통령은 갑질 안 된다고 그랬고 지금 부동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른바 갑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직장 갑질 119라는 시민단체에서 이해운 임명 반대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지금 부동산 보십시오. 재테크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요? 그동안에는 이찬진이 완전히 갑이었죠. 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봉천동 도로에다 투자를 했으니까요. 저는 이거 정말 엄청난 재테크 능력인데 지금 이해운은 더 대단해요. 이 아들 명인가요? 남편 명인가요? 대부업체에다가 투자를 해요. 채권 투자. 이거는 경제에 해박한 저도 못하는 겁니다. 대부업체의 채권 투자, 비상장. 야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운 의원이 아마 서초구라는 정말 노른자위 이른바 따뜻한 그 양지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정말 머리를 잘 써서 그 머리를 총동원해서 의정활동을 했으면 대통령을 몇 사람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데이터 전문가로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의 전략은 이해운을 놔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김병기, 그래요? 이해운 놔둬라. 그냥 놔둬라. 놔두면 이게 얼마나 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치를 떨 그런 이 인사가 되겠습니까? 김병기, 이해운 놔둬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연령대별로 분석을 하는데 60대가 65세까지는 민주당 쪽이 강하고 그다음에 65세부터 70세까지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말씀드렸죠. 네. 60대에서 무려 75.9%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75.9%입니다. 50대가 무려 63.2%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농단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전략적으로 놔둬라. 이게 고도의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네. 뒤에 가서 이해운을 마지막에 한번 이혼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틀 기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자, 공천 금품 수수와 지방선거의 영향 관계를 조사한 조사도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확인되면 해당 정당을 지지하거나 투표하는데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냐 이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도 있는데요.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가 49점이 거의 과반이네요. 영향이 있을 것이다 76점인데 매우 영향이 클 것이다가 49점이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19.9. 자, 어떤 차원에서 내용을 좀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게 아까 계속해서 오늘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서 네. 시종일관 저는 국정농단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정농단이에요. 이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슈보다도 더 커요. 오히려 저는 이게 그 어떤 역대의 이슈들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이 공천 금품 수수나 하면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무슨 광역단체장이 이르기까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인데 국정농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네 글자인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부동층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이 최종 결정자 역할을 하는 이 유권자층을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중수층. 네. 이러면 중도층이 민주당 지지하러 투표소 가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다음에 수도권도 지금 경기지사 하고 있고 수도권도 상당히 유리할 걸로 그렇게 판단했다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청년층도 마찬가지고 청년층은 오히려 이제 앵그리 버드가 돼서 분노가 돼서 가서 심판하는 투표를 하겠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지금 40대, 50대가 60대 또 초반까지도 민주당에게 주게 하는데 40대, 50대 한번 볼게요. 이 조사에서 40대를 보면 40대도 흔들려요. 지금 국민의힘의 민주당에다가 40대가 그래서 이 영향을 이거 영향이죠. 공천 영향이 40대의 경우에 74.3%. 그다음에 50대는 73.4%. 이야기는 뭐냐면 이 40대, 50대가 이른바 영포티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당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거든. 그다음에 또 화이트 칼라 이들이 투표소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 굳이 민주당 지지해왔지만 투표를 하러 가? 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22년에 이재명 후보가 0.73%지만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장동 사태가 원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때 40대 투표율이 직전 대선보다도 떨어져요. 왜 40대들이 안 갔을까? 아니 대장동 이 부동산 문제 일으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왜 가서 투표해?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을 거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조사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76.2%.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대 74.3, 50대 73.4%. 이 사람들이요. 우리 그냥 투표하러 안 갈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조사 하나 더 볼까요? 자, 지방선거 때 이 서울 시민들은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할지 현재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상황에서 6.3 지방선거 때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민주당 34.1, 국민의힘 30.3, 개혁신당 5.2, 진보당 3.0. 진보당보다 조국혁신당이 진보당한테 뒤떨어졌네요. 밀렸네요. 그런데
기타 정당 후보가 13.2고 없다가 7.5인데 이 부분은 좀 없다. 저것도 기타 정당이라는 게 13.2까지나 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서울 지역이긴 합니다만 서울 지역이 또 다른 지역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별 차이가 없죠. 34.1 대 30.3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803명 조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자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심지어는 지금 40대에서도 민주당 대 40대가 제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조사를 보면 36.9 대 32.7 별 차이가 없어요. 50대의 경우는 좀 차이가 납니다. 55.6 대 14.3. 그러니까 50대는 상당히 여전히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 지지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40대만 하더라도 최근에 1년에 이런 김병기 사태, 강선우 사태, 또 이해운 후보자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서울에서 후보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성동구의 정원호인데 지금 성동구가 포함된 지역만 보더라도 그다지 막 팍 올라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1년에 최근에 김병기, 이해운, 강선우 그다음에 공천원금 수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정청래 대표가 거부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건 상당히 영포티 40대 화이트 칼라에게 직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여론조사 큰 동향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경제 환율 문제부터 베네수엘라 문제 그리고 국내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조목조목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네요. 예,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이해운 문제 나왔으니까 이해운 문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운, 자 가장 큰 사건이 또 하나 터졌죠. 부동산 땅 투기 의혹. 야, 이 아주 민감한 문제가 터졌네요. 이해운이 KDI에서 근무할 때 본인이 연고도 없는 이 영종도 간척지 잡종지에 이해운 부부가 무려 14고 3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다가 2,000평 상당의 땅을 샀다. 그런데 6년 후에 이걸 되팔아서 25억 정도를 챙겼다. 일단 이 사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해운 이제 후보가 기획재정부 이제 초대 장관을 지금으로 지금 임명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예산을 이제 편성해야 될 이제 그런 장관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죠. 2000년입니다. 2000년에 1월 18일 날 인천 영종도에 있는 토지 한 2,000평을 샀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한 13억 8,800에 샀다 그러는데 이거를 인천공항 개항하기 딱 1년 전에 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지도에 저기 나오는 그렇죠. 저곳입니까? 저곳입니다. 이게 예. 중산동이라 부르는데 예. 저기 토지를 한 2,000평 정도 샀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가 지금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두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 당시에 저 인근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었다고 합니다. 아마 정보를 사전 입수해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천공항에서 되게 가까워요. 한 15km 정도 또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서 사실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요도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게 2006년에 팔립니다. 근데 그때 팔았을 때 누가 샀느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인천도시개발공사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 사요. 그러니까 저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은 그 공공기관에서 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적당한 가격에 살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다고 보고 그때 샀을 때 그러면 본인이 샀을 때 가격보다 그때 팔았을 때 얼마 정도 이익이 났느냐? 약 25억 3,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25억 정도 이제 수익이 난 거죠. 6년 만에 25억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식에서는 뭐 거의 뭐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6년 만에 25억을 차익을 낸 것은 굉장히 사전 정보를 알고 움직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가가 끼어서 자문을 받았거나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25억 얻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례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이제 좀 추가적인 분석도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이해운과 관련해서 지금 보좌진 갑질이 워낙 크게 터져서 네.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부동산 의혹이 땅 투기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땅 투기 의혹, 부동산 의혹이 그것만은 아니고 이해운이 과거 미국 유학 시절에 있었던 사건도 터졌네요. 남편 명의로 서울 지역 상가를 대거 사들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금 출처 당시에 이 자금이 어디에 나서 이 상가를 대거 사들였는지 이 문제까지 제기된 데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부업 네, 사건이 그게 나왔어요. 터졌네요. 맞아요. 예. 예. 그 상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때 이혜원 이제 지명자 이제 이혜원 후보라고 불러야겠죠. 이혜원 후보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28이면 방금 이제 음성에도 나왔다시피 본인이 인터넷에 갑질하면서 고성을 질렀잖아요. 예. 그 고성을 들었던 그 인터넷 나이가 아마 그쯤 나이가 됐을 거예요. 갓 대학을 졸업하고 국회 와서 인터넷 쓰니까. 근데 그 나이에 본인은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 상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요. 때가 1992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부동산을 샀는데 이때 미국에서 UCLA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었고 이 후보자 본인 명의로 2채 그리고 남편 명의로 3채 총 5채의 상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미국에서 박사과정이 있으니까 박사과정 끝나면 바로 한국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즉 실수요가 있다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수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상가 투자할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런 부분도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 또 받았다 그러면 제대로 증여세 같은 걸 냈느냐, 탈세 의혹 없이 자본을 들여와서 투자했느냐, 아니면 어디서 빌렸다 그러면 그 빌린 데 또 그 출처가 또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이자 또 누가 내느냐? 이런 것도 좀 따져야 되겠죠. 근데 몸은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상가 투자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학비도 미국에서 감당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학비 자체도 비싸지만 저기서 학비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비도 들지 않습니까? 뭐 기숙사 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떤 숙소를 잡아 생활하든 간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건데 그런 비용 다 제외하고도 상가 5채를 투자를 했다?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왔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개발 정보에 좀 뭔가 도움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실제 공부해가지고 뭐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느냐 이건 좀 의문 있는 부분인데 이때 1992년 당시에는 인근에 있는 응봉, 금호, 행당 일대에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데 딱 거기에 알짜배기에 상가를 구매했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익을 챙기느냐 몇 년 뒤에 상가 5채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실제 매입했던 가격보다 4배 더 그러니까 13억 한 4,50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맨 처음 자기가 샀을 때는 평당 4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팔 때는 평당 1,500만이 넘었으니까 상당한 수익을 올렸었다. 그러니까 영종도에 있는 부동산 투기도 25억 정도 수익을 냈었죠. 여기서도 4배 이상 한 10억에 가까운 수익을 냈을 거로 봅니다. 그 두 개만 합해도 한 35억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경제를 잘 안다고 하면서 시장 경제에 의해서 정직하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공직자로서 자세를 갖추기보다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본인이 거꾸로 젊은 시절에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35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는 거 이거는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업에 투자한 것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대부업 투자는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부동산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라든가 뭐 이런 건 들어봤지만 대부업체에 투자한 경우가 있나요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어쨌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자기가 또 직접 한 거 아니에요. 아들 3명의 명의로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20살일 때 부동산 그 대부업체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다 20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딱 20살이었고 그리고 둘째와 첫째 그 아들은 25, 요쯤 나이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 나이 때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예요. 본인이 갑질 인터넷한테 갑질했지 않습니까? 그때 고성 지르고 널 죽이고 싶다 했을 때 그때 그 나이 때가 바로 그 아들이 대부업체 투자했을 나이예요. 본인은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업체 투자해서 돈을 굴리고 그리고 그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자기 의원실에 인턴으로 왔을 때는 갑질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참 이것도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19년 관보를 보면요 그 대부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약 3억 원을 회사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 투자한 규모도 점점 늘어난다 그래요. 3억 원에 이제 회사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자기 이제 아빠한테 넘겨요. 이게 이제 이혜원 의원의 남편인 거죠. 아빠한테 넘기게 됩니다. 자, 근데 그 회사 관보를 보지 않습니까? 네. 관보를 보면은 회사 재무제표 이렇게 나옵니다. 회사채 이자율이 15%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 얼마나 났을까 이걸 보는 건데 3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요. 매년 4,5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3명이 아마 자기 돈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럼 부모한테 명의를 위탁받아가지고 매년 대부업체 투자해가지고 4,500만 원의 수익을 차명으로 거둬들였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영끌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대부업체 투기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 참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 이게 좀 대부업체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업체 투자를 하는 경우 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어떤 경우가 있어서 이걸 투자하게 됐냐면 바로 대부업체 설립한 사람이 그 배우자의 학교 제자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교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배우자의 이혜원 남편의 제자가 남편의 제자가 대부업체를 차렸는데 찾아와가지고 여기 투자해달라고 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제 스승이 교수가 직접 투자하면 이게 말 나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이제 다른 사람 빌린 게 아닌가. 근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빌려야 되니까, 믿을 사람한테 이름을 이제 빌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 3명 명의로 이름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 게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혜원 의원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데 네네. 이렇게 대부업체에 투자해가지고 매년 4,500만 원 이자를 받았을 걸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요 2005년도에 대부업법 개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개정에 따르면요 이자율을 최대 70%였었는데 30%로 낮추는 그런 이제 개정을 낸 거예요. 즉 이제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너무 살인적인 고금리로 착취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본인은 개정을 내 가지고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입법을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기들은 대부업체 투자해가지고 그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고금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수익 받는 걸로 자녀들에게 그 이자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선적인 거죠.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문제 있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대부업체 투자해가지고 서민들한테 고금리 이자를 받아서 다시 그 이자를 받는 그런 식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분을 그런 이제 고위공직자 자리에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표리부동이다 위선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 보좌진 갑질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긴 한데 추가적인 또 그 상황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혜원 후보자의 보좌진 관련해서 자신의 비판 댓글을 다 지워라 그렇게 이렇게 지시한 그 내용도 폭로가 됐습니다. 당시에 그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판 댓글이 다 지워지지 않으니까 엄청 보좌진을 강하게 면박을 주고 압박하는 그런 장면도 확인됐다고 하는데 자, 그 영상 혹시 있습니까? 영상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 이혜원 의원실 언론 담당 보좌진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혜원 당시 의원이 언급된 기사 제목과 함께 댓글 작업 등 대응 상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후 9시 3분에 첫 댓글이 달리자 7분 뒤 댓글 게시 중단 요청을 접수했다거나 80% 삭제 완료했다는 등의 조치 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A씨는 이 지명자가 보좌진을 동원해 댓글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포털에 차단 요청을 보내고 심지어 반박 댓글을 작성하도록 이른바 댓글과의 전쟁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준호 대변인은 이제 보좌관 하실 때 네. 이혜원 의원실 옆방에 한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옆방에 그래서 있었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텐데 네. 이번에는 비판 댓글 관련된 게 지금 또 터졌네요. 저도 이제 모든 의원들이 자기 관련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네. 뭐 좋은 기사 나오면 당연히 그건 좋은 거고요.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거기서 반박을 한다거나 기자한테 전해가지고 뭐 배경을 설명한다거나 양해를 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죠. 네. 그런데 그 기사에 대해서 직접 보좌진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댓글을 삭제를 지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댓글 나오면은 이제 구두로 보통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구두로 이런 댓글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말 저게 상시적인 의원실의 업무였던 것 같아요. 상시적 의원실 업무였고 저게 막 날짜별로 매일매일 아마 부정 댓글 좀 뭐 부정 댓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이 안 되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자기한테 비판하는 거는 부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날짜별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고를 올리게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의원실에 저거 한두 명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한두 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기사가 올라오면은 그걸 보고 댓글을 다는 사람 수는 전국에 부정기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예측 불가능하죠. 그런데 의원실에 있는 한 명이 저걸 다 감당해서 모니터해가지고 삭제를 한다?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몇 명이 같이 동시에 매달렸을 거예요. 적어도 한 3명 이상이 매달려가지고 저 업무를 했을 걸로 보인다. 그러면 저 의원실 다른 업무를 안 합니까? 의원실 의정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공무원들, 공무원이 별정직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관련된 기사를 지운다든가 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서비스했던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한다거나 또는 이제 반박 댓글도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댓글은 대댓글이죠. 그렇게 달아가지고 그 업무만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여론을 좀 조작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여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항을 하면서 그리고 지우면서 또는 포털 사이트에다가 그걸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삭제하도록 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공론장이 만들어진 것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털 측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좀 조작하려고 했던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해호 의원이 약간 병적으로 자기 기사를 되게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보면 왜 자기 기사 같은 거 빨리 보고 안 했대 가지고 야야 뭐 죽이고 싶다 그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의원들은 이제 의정 활동이 있으면 엄청 바빠요. 그 업무에 매달려나고. 근데 그 의원 업무에 있어서 이동하는 그 짬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짬짬이에 줄곧 이제 자기 기사를 검색한 거죠. 리프레시하면 자동적으로 검색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기사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댓글까지 전부 다 본 거예요. 기사도 보고 댓글도 다 보고 수천 개의 댓글을 뭐 다 봤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댓글을 싹 스크린해가지고 단 하나라도 놓친 게 있으면 그 직원들을 거의 조져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대응을 하도록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병적으로 자기 어떤 평판 세평 관리에 좀 집착했던 모습이 너무 좀 무섭고 살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민주당이나 이 관계 기관들의 지금 반 상황을 한번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이해운 사건이 워낙 지금 사건이 커지고 있으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 조승래 사무총장이 자, 일단 대통령이 청문 요청을 지명을 했으니까 당내에서 이 이해운의 개별 비판적으로 하는 개별 언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선을 넘어서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레드라인이 지금 왔다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에서도 지명 처리 부분을 상당히 숙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여기에 기획예산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기획예산처도 이 대형 악재를 만나서 내부가 굉장히 술렁인다고 하는데 이 종합적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강선우, 김병진을 버리고 예. 이해운을 지킨다. 이런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운을 이번에 좀 이번 주니까 오늘이죠. 오늘 내일 정도 보고 최종 판단을 해서 이해운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지금 상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내부 혼선이 있군요. 내부 막 혼선이 서로.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청와대 김남주 대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운은 우리 민주당의 레드팀 역할을 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쓴소리하는 내부자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레드팀을 보통 할 때는 자기 이제 진영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가치와 추구한 방향은 동조하되 좀 지나친 부분에서 쓴소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레드팀에 두긴 합니다. 근데 상대 적국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레드팀을 쓴다는 게 좀 말이 맞지 않죠.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장철민 의원이 맨 처음에 나섰죠. 이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라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이해운 후보는 낙마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진성준 의원도 방송에 나가서 잘한 인사는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백혜련 의원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해운 후보가 아무리 사과한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퇴진해야 된다, 사퇴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조승래 이제 사무총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해운 후보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함구령이 이해운 후보한테 아마 좀 전달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민주당에는 함구령을 내릴 테니까 너는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좀 협조를 구하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운 후보가 실제로 며칠 사이에 전화를 했다 그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라는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해운 후보는 즉각 이제 반박을 합니다. 살려달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이해운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인사청문회 살려달라라는 얘기가 나왔다니까는 아니 나는 살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최초로 보도했던 그 언론사의 취재에 응한 국민의힘 의원은요 살려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그 함구령을 내렸고 또 이제 이해우 후보는 국민의힘에다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이거를 보면 아마도 인사청문회가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오늘 만약에 제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를 안 할 수 있다. 즉 이해우 후보를 지명을 거둘 수 있는 판가름이 오늘 사실 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5일이죠. 오늘 내고 나면은 한 20일 정도에 그때 이제 인사청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만약에 인사청문에서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후보자 지명을 거두는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실제 청문회장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인사청문회 안을 민주당에서 낼 가능성 이야기되셨는데 그로부터 한 보름 후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면 그게 제대로 될지. 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강선우죠. 강선우 김병기 관련된 네. 건인데 앞에서도 좀 다뤘고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공천원금 관련해서 이 강선우 김병기가 자기 지역구 내에서 광역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수차례 최고액 기준으로 정치 후원금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그러니까 김병기 구의원 관련해서는 뭐 김병기 부인이 2천만 원, 1천만 원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 얘기가 터졌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광역 기초 의원들한테 후원금 형식으로 여러 차례 받았다. 완전히 무슨 재산 증식 수단인가요? 공천이 과정이 이 상황 새롭게 지금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건 민주당 내부에 전체적인 어떤 이 공천 과정에 엮여져 있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세요? 이 공천에서 돈이 끼기 시작하면요, 예. 이 정치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 즉 공천 헌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예. 그러면 돈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공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기가 공천 헌금을 냈을 때 그 돈을 회수를 하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 다음 영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민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누구한테 예를 들어 1,000만 원 주고 공천 받았다. 그러면 자기는 그 배에 해당하는 돈을 누군가한테 당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건 메꾸죠.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요구해가지고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받을 때 돈이 오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치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재선에 성공한 2022년까지 5년 동안 최소한 3명의 출마 희망자로부터 500만 원 그러니까 한 번에 또 500만 원이 최고액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 구의원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에 이제 500만 원을 이제 냈었고요.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또 500만 원을 내가지고 1,0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액을 후원하고 공천을 받게 되면은 이게 혼자만
아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살짝 다 압니다. 분위기를 보는 거죠. 분위기 읽고 공천금을 최고액,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치자금 처리를 위한 최고액 500만 원 정도를 몇 번은 내야지 내가 구의원 공천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암암리에 다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구의원들도 보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강선우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500만 원을 준 사람들을 보고 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주고도 공천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전부 다 500만 원 다 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 깨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공천 받게 되면은 그 원금 회수를 위해서 또 다른 부정에 또 이제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자, 이런 일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병기 관련해서 이 수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동작경찰서 문제가 지금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터지고 있네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김병기 관련된 이 구의원 공천자금 관련해서 동작경찰서장이 사실상 덮는 과정을 나왔었는데 여기에 마침 또 뭐 국민의힘 L 의원도 관련돼 있다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2달 전쯤에 지금 김병기 의원 보좌관 전 의원이죠.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동작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전 보좌관이 동작경찰서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왜 수사 진행이 안 되냐. 그러니까 탄원서가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이상한 그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이제 이춘석 의원, 장경태 의원, 뭐 최민희 의원 여러 가지 지금 경찰에 넘어갔지만 다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검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병기 의원, 강선호 의원이 그 경찰에 맡겨서 뭐 수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자라고 민주당 얘기한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경찰의 이제 범죄 혐의 정황이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잘 정리된 범죄 정보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본 경찰에서 이게 그냥 우리 뭐 보라고 준 거지 이걸 가지고 수사하라고 준 건지는 몰랐다라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수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면은 전부 다 사건을 덮고 야당이면은 없는 사건도 찾아가지고 범죄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믿을 수가 없다. 특검을 통해 가지고 제3자가 수사를 해야지 제대로 밝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 이제 의원을 통해 가지고 그 동작경찰서장을 통해서 사건을 덮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보좌진 전에 김병기 방에 의원이 있던 보좌진 말로는 그 김병기 의원이 그 수사에 있는 상당 팀장급 실무자들하고도 직접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방배동 카페에 갔더니 그 수사자료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자료를 또 건네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김병기 의원이 본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경찰들을 굉장히 아주 다양한 이제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찍어 눌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장 같은 경우는 의원급에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본인 국정원 출신 아닙니까? 국정원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직접 뛰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압박을 넣어서 사건 자료 넘겨받고 또 실제 사건이 수사 진행 안 되도록 막기도 하고 이런 걸 했다는 것이 전 보좌진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 실체는요 누가 밝힐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경찰 못 맡깁니다. 검찰은 지금 어떤 검찰입니까? 지금 민주당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전부 다 팔다리가 다 잘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특검에서 해야지 사건이 왜 덮였는가 그것도 수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2천만 원, 1,000만 원 줘가지고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다 받았던 거 맞느냐? 받았다 돌려줘도 이건 범죄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그 범죄의 실체도 밝히고 그때 그 사건을 덮었던 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덮었을 때 그를 동조한 실무자 누구냐까지 다 같이 밝힐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해야지 이걸 밝힐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특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검찰을 왜 해체하려고 했는지 그 마악의 음흉한 흉계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이재명과 민주당은 왜 검찰을 해체할까? 올해 이제 8월 넘어서면 검찰이 사라집니다. 검찰청이 사라지는 거죠. 경찰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지를 우리가 보면서 왜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까지 살펴보게
됐네요. 자, 이해운 관련된 사건을 집중 분석하면서 강선우, 김병기 문제까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꽤 많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주제는 이해운 문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해운 관련된 건이 뭐 재산건, 영종도 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본인의 이제 아들 건 이런 것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이 손주화 이 구의원 어제도 네.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어제 직접 손주화 의원이 국회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손주화 구의원. 이해운이 이 손주화 의원 본인 임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괴롭히고 학대성 발언을 해서 유산할 뻔했다. 굉장한 위험한 상황이 왔었다라는 실제 경험담, 사례 이런 걸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임신 초기는 작은 스트레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이해훈으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깊게 살펴보면 이해훈이 그 중구에 오고 난 다음에 본인 2024년 4월 달에 본인의 총선을 앞두고 나서 중구에서 활동하다가 민주당하고 야합을 했던 전직 중구 구의원이 있나 봐요. 전직 중구 구의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는데 네.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 현직 구의원들 한 3명이서 그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 당협이 무너집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나서 본인 이해훈이 본인 총선에서 지고 나니까 본인에게 바른 소리를 했던 저 손주화 구의원을 비롯해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윤리위로 제소를 했고, 윤리위로 제소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허위 증언을 종용하고, 그러면서 그 손주화 의원이 당시 임신 초기였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선이 또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또 대선이 열렸을 때는 그때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그 이해훈 의원이 또 저 손주화 의원한테 당원권 다 복귀됐어요? 그때 윤리 제명당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윤리에서 당원권 정지당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면박을 줬는데, 선거운동은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피선거거로 박탈당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박을 줬고요. 그 이외에도 당시 구청장에 대해서 이해훈 의원이 쫓아내려고 뭐 무슨 이상한 지시 내리고 이러한 것을 다 지금 한꺼번에 폭로를 한 것입니다. 예. 좀 최소한의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모자라면 우리가 비난을 하는데, 이건 이해훈은 그런 걸 모자라나 넘치냐 문제가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지금 상황이 터지고 있어요. 예, 끌로엔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문제를 압축해서 하나하나 하면 좀 시간이 기니까 이해훈 재산 문제가 지금 터졌어요. 175억 원의 재산 문제도 터졌고, 이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하죠. 뭐 영종도 땅두기 예타 문제는 뒤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 재산 문제 관련해서 의혹이 또 다시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재산 문제 보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저렇게 단기간에 113억이 늘어날 수가 있냐? 단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훈이 그 전에 공직을 했던 2020년에 그 재산 신고를 했을 때는 60몇 억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후보자가 돼가지고 재산 신고를 하는데 175억을 신고한 거예요. 110몇 억이 몇 년 사이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종도 얘기도 지금 같이 바로 하자면, 네네. 이해훈이 재산이 많다고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탐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정황이 좀 있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하나가 저 영종도 땅입니다. 영종도는 뭐 최근에 늘어난 재산은 아닌데, 저 영종도에 대해서 땅 산 게 뭐가 문제냐? 저 당시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어디 부지로 할지 막 이런 결정하는 단계였는데, 본인이 KDI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면 저 일에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공직자 윤리법에는 내가 관여한 그 정보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유로 해서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민주당 예전 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식을 할 때 비판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로 취득한 걸로 땅을 사거나 주식을 산다? 이거는 교도소 갈 일이죠. 예. 그런데 불과
토지가 수용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인천공항 부지 근처에 16km,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의 토지를 대량으로 이해운이 당시에 매입을 했고요. 결국에는 그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이 됐습니다. 매입이 돼서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몇십억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서 재산을 증식해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좀 황당해요. 두 번째가 저것도 황당한데, 두 번째가 이해운이 본인의 아들 이름들로 예. 대부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부업이 어떠한 생성을 하고 대부업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기초 초기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 초기 자금 몇 억이 있으면 그 몇 억을 가지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대금업을 받는 거예요. 대부업으로 등록해 놓으면 이자 제한법에 걸리지 않아서 이자를 한 30%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리대금업이죠. 근데 정말로 돈이 없는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1금융법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대부업을 급하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해운이 본인 20살 아들하고 20대 초반 아들들한테, 20살 아들, 20대 초반 아들들한테 돈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들 명의로 대부업에 투자를 합니다. 대부업을 창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억을, 한 1억 몇천인가 합쳐가지고 한 2, 3억을 주고 나서 대부업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고리대금을 받은 다음에 본인들의 투자받은 금액의 15%를 이해운 일가에 갖다 줍니다. 이게 공직자가 할 일입니까? 그러면 이해운 일가한테 15%를 줬다면 네. 대체 고리다면서 이자율 얼마를 받은 거예요? 뭐 30% 받았겠죠. 국민들한테 30% 받아가지고 15%를 대부업이 먹고 15%를 또 이해운 일가에 갖다 줍니다. 이게 지금 공직자가 할 일입니까? 이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 백제 뭐 이러한 역사 속에서 망국의 끝은 관료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망국이 끝나요. 관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서민들의 고열을 짜내다가 국가가 망하는 건데 너무나 충격 먹었어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저렇게 무슨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사고 땅을 사는 거는 기존 정치인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국가의 어떠한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녀들 이름으로 본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대부업에 투자를 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대부업 그 투자 권리가 이해운 남편으로 변경돼 있습니다. 이해운 남편 연세대 무슨 경제학과 교수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너네도 돈이 생기면 대부업을 해라.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너네가 직접 하기 좀 애매하면 대부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부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기사를 보고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해 드립니다. 예. 자, 그 중에 이 부분을 한번 좀 따로 떼어내서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 한동안은 작년엔 전재수 지금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관련한 유착 관계를 한참 뜨다가 지금 이 전재수 장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사실상 덮고 있는 격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해운, 김병기, 강선우 이 세 사람이 아주 주된 인물로 지금 떠올랐는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문제가 다 끼어 있고 또 하나는 보좌진 갑질 문제가 지금 끼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이해운과 김병기의 경우에는 특히나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아요. 자녀 관련된 갑질이 공통적으로 있고 산호비처럼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한쪽에서는 수박 배달시켜라, 프린터 고치라 뭐 하고 어떤데 한쪽에서는 아들 지금 뭐 예비군 훈련 그거 연기해야 되니까 가서 그것 좀 고치면 막 이런 네. 병원 새벽에 가야 되니까 그거 좀 데리고 가. 이 문제 이 상황 보니까 이 정말 자기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네. 이 산호비 행태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강선우가 바로 이러한 행태 때문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국가의 녹봉을 받는 공무원들을, 보좌 직원들을 본인 사적으로 집에 와서 우리 집 변기를 수리해라라고 해가지고 낙마를 했는데 이해운은 그거보다 더 심해요. 아들 근무지에 수박을 배달해라. 또 혹은 지금 아들이 중학생일 때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니까 보좌진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좌진한테 우리 아들 학교에 가서 해결을 해라. 또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새벽에 불러서 병원에 아들 좀 병원에 데리고 가라. 아니 자기 아들이 아프면 자기가 데리고 가야지 왜 자고 있는 보좌진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좀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강선우가 낙마한 사유보다 더 큰 사유를 이해운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운도 낙마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도 좀 황당한 포인트. 이해운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해운은 서영교 플러스 조국이 이해운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은 자녀에 대해서 그
최강욱 그 법무법인에다가 인턴을 시켜가지고 허위 인턴을 시켜가지고 입시 비리를 저질렀잖아요. 서영교는 자기 딸에 대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실에 채용을 시켜가지고 취업의 스펙으로 활용되게 했습니다. 이해운도 그 아들을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동료 국회의원 인턴으로 등록시킨 다음에 입시 비리에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등록한 거는 서영교 버전이고요. 입시 비리에 한 거는 조국 버전이기 때문에 이해운은 서영교 플러스 조국이다라고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병기는 가장 황당한 게 뭐 장남 차남 뭐 취업 비리는 많이 말씀드렸고 차남의 입시인데 입시에 개입한 건데 차남이 원래 어디 대학을 다닌지 모르겠지만 그 차남에 대해서 숭실대학교에는 그 계약학과라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학비를 대주고 보내주는 학과가 있는데 중소기업 직원이어야 돼요. 차남을 일단은 중소기업 직원에 취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소기업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숭실대학 계약학과로 가요.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중소기업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숭실대에 편입을 하고 숭실대에서 또 송도에 있는 외국 대학교에 편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김병기가 먼저 그 외국에 있는 그 외국 대학교를 가서 관계자를 쫙 만나고 와서 자기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만났으니 애 데리고 가봐.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가는데 교수를 면담한다고 그 자리에 인천구 민주당 구의원들하고 또 본인의 보좌진을 대동해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가 아니 학생만 면담을 오면 되지. 그리고 애가 대학생인데 이제 편입할 건데 애 엄마는 왜 오냐. 하다못해 민주당 여기 구의원들은 왜 오냐. 아빠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보좌진이 왜 오냐. 그래서 교수가 굉장히 황당해했다는 설이 있고요. 결국 그 아들은 토익 점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편입을 실패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김병기 보좌진들이 경찰에 증언한 게 뭐냐면 김병기가 정확히 얘기했다. 우리 의원실 전력의 90%를 아들 편입에 집중해라.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국회의원의 직원이 9명이거든요. 네. 직원의 9명이 정책 개발을 하고 또 정무적으로 파고 상임위 업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전력의 9명 중에 전력의 90%를 내 아들의 편입에 힘써라. 아니 조국도 그렇고 김병기도 그렇고 애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시키지 마세요. 다른 거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식당을 차려주던가 돈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빗썸에 지금 취업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빗썸 어피트, 들어가 있죠. 어피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애가 능력이 안 되면 애가 국정원 들어갔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아빠 직원들한테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부탁하고 빗썸에 들어가서 빗썸에 보내려고 상대 업체인 두나무한테 국회의원이 질의나고 앉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애가 부족한 대로 그냥 맞춤형으로 살아야지 애를 뭐 의사를 만들려고 그러고 애를 국정원에 보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사회가 지금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자, 현안은 굉장히 많은데 자 뒤에서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해운 후보자 관련해서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의혹이 되는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도 있고 의혹으로 이제 제기된 것도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손을 떼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얘기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숙고를 해야 될 때라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자진 사퇴, 지명 철회 뭐 이게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자 국회 내에서 어떤 얘기도 또 도냐면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은 김현지 실장이 전화할 때까지 사퇴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약간은 조롱 섞인 말 같기도 한데 강선우 사례가 있기 때문인지 김현지 실장이 전화해서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실체가 확인되었죠. 언제 확인되었냐면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 신년 할애식을 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이 다 만났을 때 김현지 부속실장도 영빈관 그 만찬 그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김현지의 성품이 이거 뭐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국가를 위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보시죠. 많이 도와주세요. 이랬으면 이거 만사 현통이 아닌데 애지중지 현지가 아닌데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어디에 뭐 전화해서 개입하거나 할 성격이 아닌데라고 할 텐데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한테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 왜 나한테 그리고 뭐 좀 알고 좀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사람을 영빈관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겠다고 하는 부속실장이
뭐 좀 알고 말씀하세요. 이게 할 말입니까?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전화해서 딱딱딱 결정 내리는 그 실체가 확인됐구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국에서 뭐 되게 좋은 밥 먹고 MOU를 뭐 32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MOU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 이게 MOU예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고 뭐 약속도 없고 시간 장소도 없는 게 MOU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중국을 돌아다니다가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가서 며칠 있다가 자 이제 잠잠해졌어? 자 이제 뭐 김병기 뭐 이해운 다 잠잠해졌어? 이제 한국 들어가면 돼라고 했는데 이해운은 앞으로 나올 게 더 많거든요. 이해훈 전직 보좌진들 카톡방이 지금 열렸습니다.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피해받은 걸 다 이제 양파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시작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지가 결국 전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강선우는 김현지 전화를 받고 깨갱했잖아요. 네. 이해훈이 김현지 전화 받고 깨갱할까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전화해? 너 IQ 한 자리니? 대통령 보고 직접 전화하라 그래.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에스트로 김712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한 분의 댓글을 차단시켜 주시죠. KJHGEWQT6407님. 무슨 쿠데타 운운을 하는데 쿠데타라는 용어 군사 정변이나 쿠데타 용어를 알고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1900 보통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쿠데타 이야기, 군사 정변 쿠데타 이야기를 합니다만 쿠데타라는 건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정상적인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쿠데타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비상계엄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려 있어요. 이분 좀 차단을 해주세요. 제대로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비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마지막 짧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경시 의원 지금 1억 공천 뇌물 공천 헌금에 사실은 가장 주된 피의자로 지금 올라 있는 이 김경시 의원 미국으로 지금 출국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발된 후 이틀 후에 바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이틀 후에 출국했다. 그래서 도피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굉장히 황당합니다. 지금 오늘 어떤 언론사 사설에는 경찰의 방조다라고 났는데 네. 경찰의 무능이죠. 이거를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진보 좌파는 참 희한해요. 미국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잡아간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 서울시의원도 자녀를 보러 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외국에 간 거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김경 미국 가 있죠. 김현지 중국 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연락을 하거나 통화한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정치권이 국내에서 연락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소문이 나고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밝혀질 수가 있는데 외국에 나간 사람들끼리 연락하거나 통화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작당 모의를 할 줄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재산도 지금 65억이나 되는데 안 돌아오면 어떡할까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사건이 굉장히 지연되겠죠. 사건이 길어지고 민주당은 이 김경 사태에 대해서 지방선거 공천 헌금에 대해서 적어도 수사 결과가 지방선거 투표 당일까지는 안 나오길 바랄 것인데 김경이 만약에 지금 미국 가가지고 한 4월달 5월달쯤 돌아온다? 그러면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너무 놓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피성 출국이 확실합니다. 네. 경찰이 사실은 이런 주범 이 피의자 주범에 해당하는 김경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 경찰이 뭐하는 집단입니까? 이걸 담당하는 이 서울경찰청 이 공공 수사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건 기록만 보고 있느라고 못 봤다 그렇게 핑계를 댈 겁니까?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자, 이수진 의원과 관련해서 이수진 전 의원이죠. 이제 현역 의원은 아니니까 이 김병기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탄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각된 게 지금 김현지와 이재명까지로 지금 확산되고 네. 있습니다. 이게 본래는 이수진, 김병기 뭐 그런 차원의 문제, 공천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김현지 실장이 뭐 당 사무국에 보냈고 당 사무국이 윤리 감찰단에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윤리 심판원인가요? 네. 쪽에 보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실제로 당시에는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지금 통화 녹음 파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김현지 이재명까지 지금 등장하는 공천 뇌물의 이 파장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김현지가 정확히 얘기를 했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당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정확히 얘기했고요. 이수진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누구보다 이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과 또 혹은 이 탄원서 진술서의 증거 능력 또 그러한 형식에 대해서 잘 갖춰서 법률적인 효과가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 재판까지 가면 이수진이 결국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할 텐데 본인이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증언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고 잘 마무리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받을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 중국에서 들어오면 많은 언론사들이 뭐 중국에 성과가 있었냐 이러면서 자아자찬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뭐 꼬랑지를 흔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언론의 역할은 이 질문을 먼저 해야죠. 당시 김현지로부터 당대표 시절에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보고를 안 받았으면 그래 그럼 김현지가 잘못한 거네. 김현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왜 무마시켰냐. 공천 헌금에 대해서 왜 무마시켰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중국에서 돌아오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서해에 설치한 서해 구조물을 없애겠다 말을 하던가 혹은 한한령을 해제하겠다 말을 하면 그나마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아무런 성과가 중국 갔을 때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도 없고 이 문제부터 들어오자마자 바로 물어봐야 됩니다. 네. 네. 자, 일부의 베네수엘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최근에 사건 이슈, 주된 이슈 김병기, 이해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일부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